안녕하세요. 은퇴부동산연구소의 노초로 소장입니다. 행복한 은퇴설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볍게 지출통제, 부채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은퇴를 앞두신 분들뿐만 아니라 40대 후반인 저 역시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걸 보면서 한적한 시골에서 자연과 함께 힐링하면서 그런 꿈들 많이 꾸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생활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가끔 혼자 차박을 가거나 캠핑을 다니곤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로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퇴 이후에 그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으로 대치시켜 보면 귀농을 한다든지 또는 전원주택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시골에 별장을 짓는다든지 뭐 농가주택을 개조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이 행복한 은퇴 생활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제가 투자적인 측면에서 잠깐 그 부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60대 후반의 저희 고객분께서 이제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를 저와 상담하는 중에 본인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가볍게 듣지만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은퇴 이후에 해선 안 될 게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성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고독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은퇴 가구의 은퇴 세대의 가장 문제가 고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시간도 있고 약간의 자산과 돈이 있다 보니까 뭐 등산 동호회라든지 여러 가지 동호회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새로운 이성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을 보게 되고 여성분들은 남성분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은퇴의 세 가지 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건강, 가정, 그 다음에 친구, 소울메이트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을 견고하게 지켜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볍게 시작한 동호회 활동에서 새로운 이성을 보면서 새로운 로맨스를 꿈꾸면 돈이요, 지출이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그 은퇴 후의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를 이해하지만 기존에 잘 함께 해왔던 좋은 친구들과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어르신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절대 로맨스를 꿈꾸며 이성 친구를 만들면 안 된다. 왜? 끊임없이 지출이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나이 들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였냐면 요트라고 하셨어요. 요트. 여러분들 요트 아시죠? 뭐 서해안의 궁평 같은 데 가면 멋진 요트가 이렇게 정박돼 있습니다. 요트가 어느 정도 할까요? 가격이요. 요트가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다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중고를 샀으면 5천에서 6천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근데 요트를 사는 것까지는 내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인생의 어떤 목적이었다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요트를 사게 되면 집에다가 정박해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트 정박 비용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달에 요트 정박 비용이 15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1,8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석양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멋지게 와인 한잔 하고 가족들과 또는 평생을 함께한 친구들과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망 때문에 요트를 사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차라리 사는 것이 아니라 돈 주고 한번 타보세요. 또 그게 너무 취미가 되시면 또 여러 번 이용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정박 비용을 놓치고 요트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돈이 끊임없이 들어가는 상품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투자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까 나는 자연인이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장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이것을 통칭해서 세컨하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도 바닷가에, 이분 좀 자산이 많으셨어요. 강원도 쪽에 전원주택 또는 펜션, 서해안 쪽에 이렇게 두 채를 갖고 계신데, 처음에 살 때는 내가 그 일주일에 금토일은 세컨하우스에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렇게 이용할 목적으로 투자를 했는데, 사고 나서 한 1, 2년까지는 그렇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고 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중에 세컨하우스에서 머무는 시간이 채 한 달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세컨하우스는 여러분들 지금 말씀드렸던 별장이라든지 전원주택, 뭐 펜션 이런 것들은 관리가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주택이에요. 사람이 쓰지 않으면 금방 망가지고,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와 별개로 토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토지에 건축물이 없는 걸 우리가 나대지라고 표현하는데요. 토지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거기에 뭔가 개발 행위를 해놓은 것이 최대 가치일까요? 아니면 토지 그 자체를 유지하는 게 최고의 가치일까요? 토지 가치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 거기에 누가 어떤 밑그림을 그릴지 모르니까 가치가 계속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각하는 것도 토지 상태로 매각하는 게 훨씬 더 용이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유해 드립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새로운 이성 친구를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요트 같은 이런 호화품을 사는 거. 호화품에는 요트 말고도 뭐 고급 외제 세단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자동차에 대한 것은 필요하고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니까. 근데 요트가 대표적인 상품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별장이라든지 전원주택이라든지 펜션 같은, 내가 주말마다 내려가서 엄청나게 이용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는 제주도 같은 데 보면 한 달 살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본다든지, 아니면은 비수기 때,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으시니까 비수기 때 고급 호텔을 가셔서 분위기 있게 놀고 오고 쉬다가 오시는 것이, 이건 걸 호캉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 제도를 이용해서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그때그때마다 지출하시는 것이 훨씬 더 지출이 적게 들어간다. 그 생각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 통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오늘 제가 지출 통제랑 부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만큼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통제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 제작할 때 금융상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안정적으로 복리로 굴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주식시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여러 가지 금융장이, 경제사정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내년도 굉장히 암울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매달 60대 이후에 쓰는 돈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 돈이 뭐 어떤 분은 250만 원 정도 있을 수 있고 뭐 200이 될 수도 있고 300 정도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써야 되는 이 생활비 부분을 그렇다고 제가 수전노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써야 할 때는 써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소주나 막걸리 한 잔을 사줄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이렇게 예상치도 못한 소비를 극대화하는 상품들을 투자하거나 이렇게 되면 지출이 끊임없이 늘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정당하게 내가 꼭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출 관리의 핵심입니다. 10%의 수익률을 내긴 어려워도 이달 생활비에서 10%를 절약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100만 원의 생활비인데 내가 이번 달에 10만 원을 줄였다면은, 금융상품으로 얘기하자면은 10%의 수익률이 난 겁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출 통제는 꼭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요즘에 핀테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일일이 가계부도 쓰고 뭐 기록도 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는 엑셀로 저의 지출을 막 관리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핀테크 어플 하나만 쓰시면 뭐 뱅크샐러드나 토스나 이런 거 쓰시면은 거기에 내가 어떻게 지출하는지를 차곡차곡 모아서 알려줍니다. 그걸 쭉 보다면 내가 이 지출은 괜히 쓸데없는 곳에 지출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데이터를 통해서 지출 관리를 하셔서 은퇴 생활에 활용하신다면 지출 통제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출 관리, 두 번째는 부채. 여러분들 부채라는 것, 대출이라는 것 활용만 잘하시면 굉장히 효도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이라는 것이 매우 그 어떤 성향상 나는 죽어도 빚 안 지겠다라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도 올해 초까지 부동산이 급등했을 때 대출을 일으켜서라도 집을 사신 분들은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근데 끝까지 나는 대출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결사 반대한다. 나는 빚은 정말 싫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 내에서 집도 사고 갖고 있는 돈 내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이걸 기회비용 측면에서 보자면요. 그래서 부채를 두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부채는 이것처럼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좋은 자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는 것을 좋은 부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어르신이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상품들 있죠. 뭐 요트를 산다든지 호화 자동차를 산다든지 또는 세컨하우스를 투자하기 위해서 대출받는다든지 별장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을 일으키다든지 이런 거 지출, 그러니까 소비를 위해서 일으키는 부채는 좋지 않은 부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나쁜 부채, 좋은 부채 이렇게 있습니다. 좋은 부채라 할지라도 금리의 어떤 추세에 따라서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서 월 평균 수익률이 한 5% 정도 나오는데 내가 그거 외에 대출을 좀 받고 있었던 대출 금리가 지금 보통 담보대출 금리는 3%대 중반 뭐 이 정도 되잖아요. 3%대 중후반인데 내년에는 이게 또 뭐 5%까지 간다 또는 그거를 받기 어려웠던 분들은 중금리 대출이라고 6%에서 7% 대출을 받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부채 이런 부분 대출 부분을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면 내가 내는 수익률이 5%인데 대출이 7, 8%의 비율로 나간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대출을 상환하는데 내 자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저금리 기조는 깨졌어요. 미국도 금리를 올리는 추세고 우리나라도 한번 올렸는데 또 올린다고 하고 내년에도 또 올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가만히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굴리는 어떤 투자 이익이 대출금리보다 같거나 더 낮으면 반드시 일정 부분의 부채는 먼저 상환해서 그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관심을 두지 않으면요. 장기로 받아놓은 상품 같은 경우도 관심을 두지 않으면 그냥 대출은 대출이자대로 내고 내가 투자하는 거는 이거를 서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의 관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지출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은퇴 시기에. 그 다음에 부채도 좋은 부채, 나쁜 부채가 있더라도 하여튼 부채는 금리의 동향에 따라서 부채를 좀 줄일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저금리 시대에 또는 내가 투자한 상품의 수익률이 점점 높아진다면 대출 이용해서 투자액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근데 노후 은퇴 시기에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